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2013년 문제부터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1번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질환과 중간 숙주의 연결을 묻는 문제고요. 이런 연결을 묻는 문제, 쉽게 얘기하면 짝짓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구조충과 대지는 맞고요. 먼저 아닌 것을 보시면 무구조충과 양서류가 되죠. 보기에 나와 있다시피 무구조충은 소고기가 되는 것이고요. 무구조충은 또 다른 이름들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죠. 민촌충, 그리고 쇠고기촌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구조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름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갈고리촌충이라고 하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돼지고기촌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간흡충 같은 경우도 같은 이름으로 하나 더 있죠. 뭐냐면 간비스토마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같은 이름도 있다라는 것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으로 보시면 인수공통 감염병과 관계가 먼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결핵 맞죠? 탄저도 맞고요. 큐얼도 맞는데 이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파상열이 있죠. 파상열은 다른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브루셀라. 영어로는 브루셀로시스라고 하고요. 우리는 또 브루셀라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브루셀라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야토병이라고 하는 것도 인수공통 감염병에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돈단독이라고 하는 것도 인수공통 감염병에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리스테리아 나도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에서 다루었었죠. 그럼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서 이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D50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LD50 같은 경우는 밑에 해설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는 반수치사량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레달도스 5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정 조건 하에서 실험동물의 50%가 죽는 물질의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LD50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질의 양이 적어도 실험동물의 50%는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독성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다시 가서 LD50은 극성 독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경장애 증상을 묻는 문제인데요. 신경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식중독은 보툴리눔균이죠. 보툴리눔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이름은 뉴로톡신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보기 중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식중독균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이 뭐냐면 포도상구균이었습니다.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이름은 엔테로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툴리눔 식중독의 원인균은 나왔다시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의 구균을 쓰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독소형 식중독을 비교를 하면 포도상구균 식중독과 보툴리눔 식중독을 비교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경우에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경우에는 열 저항성은 약한데요. 열 저항성 약한데 이 엔테로톡신 같은 경우는 열 저항성이 높았죠. 그런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경우는 이 균 자체는 열 저항성이 높은데 원인 독소인 유로독소 같은 경우는 열 저항성이 낮았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열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쭉 넘어가서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번으로 가시면 수용성인 산화방지제를 묻고 있는데요. 보기 중에서 수용성인 산화방지제는 1번에 있는 아스콜빅 애시드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용성인 산화방지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산화방지제에 아스콜빅 애시드 말고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에리솔빅 애시드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2013년 2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 것은 뚝 넘어가서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독버섯 중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독성분이라고 묻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스카린이죠. 솔라닌은 감자의 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테물린은 동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가시동말풀이나 미치광이 풀에서 문제가 되는 유독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는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12번 문제를 보시면 해썹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썹에 관한 문제를 보시면 해썹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보기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3번인데요. 사후 관리가 아니죠. 해썹 같은 경우는 사전 관리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썹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도 한번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13번으로 가볼까요? 13번에 보시면 채소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을 묻는 것인데요. 여기서 채소와 관련된 것은 회충과 편충이죠. 이 외에도 무엇이 있냐면 구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충도 있고요. 그리고 동양 모양 선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소와 관련이 없는 기생충들과 관련된 중간 숙주는 해설에 보기가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추가를 얘기를 하면 구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구 감염이 기본이죠. 채소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경구 감염이 기본이고 구충은 거기에 경피 감염까지 있어서 특이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요충 같은 경우는 물론 경구 감염인데 성충이 밤에 항문이나 회음부 주위를 기어다니며 산란을 하기 때문에 간지러움까지 있는 것이 요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서 우리는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세균성 식중독 중에 독소형의 원인을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독소형의 원인은 황색포도상 구균이 있죠. 세균성 식중독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는 것이고요. 독소형의 경우에를 우리는 두 가지를 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색포도상 구균이고 보툴리누스 식중독이 또 그 다른 하나죠. 황색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이름이 스타필로 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균이 그 원인 균이었고요. 보툴리누스 식중독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그 원인 균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비브리오 균인데 비브리오 그 뒤에까지 이름을 보자면 파라, 헤모, 리티, 티입니다. 쿠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디스가 되겠고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콜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인균을 쓸 때까지 기억을 하세요는 아니고요. 눈에 익혀두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2013년 3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제일 먼저 1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단백질 식품에서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묻는 문제입니다. 단백질 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트리메티라민, 히스타민, 휘발성 염기 질소는 맞고요. 과산화 물가는 상관이 없죠. 과산화 물가 같은 경우는 유지의 초기 산패 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도 보면 유지의 자동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과산화물의 함량을 알기 위한 것이 과산화 물가라는 것이고요. 유지의 초기 산패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유지가 오래되어서 산화가 오래되었다고 하면 과산화 물가는 초기 산패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오래된 유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산화 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산패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유지의 초기 산패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과산화 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우리는 10번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유해성 합성 착색료를 묻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유해성 합성 착색료가 아닌 것은 카로티노이드가 되겠죠. 그 외의 것은 유해성 합성 착색료가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 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소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학 파트에서는 유해성 합성 착색료로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식품위생물학 쪽으로 가서 세균 염색 쪽으로 가면요.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염색을 할 적에요? 그람 염색을 할 적에. 그래서 나중에 미생물 파트에 가시면 이런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람 염색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번 나온 김에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 우리는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폐흡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폐흡충은 어디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기생충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폐흡충, 또 다르게 얘기하면 폐디스토마에
경우는 다슬기 아니면 가재, 게 이런 데서 문제가 되었죠. 어패류나 가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방사선 중 조사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식품조사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은 감마선이나 전자선으로 하는데 그 중에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우리는 코발트 60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세슘, 그리고 스트론튬,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사능 오염식품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방사선, 조사식품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식품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조사식품에서 이용하는 선원으로는 코발트 60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반감기가 긴 세슘이나 그리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반감기가 길어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에 비하면 반감기는 짧습니다만 축산물이나 우유에서 검출이 가능해서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문제로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에는 수분 활성도를 묻고 있고요. 성장에서 있어서 가장 높은 수분 활성도를 묻고 있습니다. 보통은 세균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 세균, 보통 효모, 그리고 보통 곰팡이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저한의 수분 활성도는 0.91, 0.88, 0.8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곰팡이 중에서도 그냥 이런 보통 곰팡이가 아니라 내건성 곰팡이가 있고요. 내건성 곰팡이. 그리고 효모 중에서도 이런 보통 효모가 아니고 내삼투압성 효모가 있는데, 이런 것은 훨씬 더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죠. 얼마나 낮아지냐 하면 내건성 곰팡이는 0.65, 그리고 내삼투압성 효모는 0.60 정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최저한의 수분 활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